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즈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밝은 목소리로 또 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밝은 목소리로 뵐 줄 알았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럼 다시 사인 주시죠. 이거 이렇게, 예. 제가 눈치가 더럽게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당연히 항상 텐션이 높으셨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아서. 자,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입니다. 예. 식사들은 자셨는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이른 아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눈곱도 못 떼고 앉았네요. 예. 자, 오늘 태즈님께서 그래도 또 시간 내주셔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태즈예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자칭 반달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건달도 일반인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뭐 그렇다고 그쪽이랑 인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그냥 모 검색 엔진에서 운영하던 팟플레이어 같은 곳에 라디오로 진행할 때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입으로 반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쁜 일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건실한 사업가이신 것 같은데 자기는 자의반 타의반 반달 인생이다. 나서 반달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분은 똘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은 20대 시절, 시기로 치면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이때가. 이때 이분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본 영화를 보고 와, 일본 진짜 쩐다, 살고 싶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일본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때 괜히 그 영화를 감명 깊게 봐서 내 인생이 더럽게 꼬였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분은 스카이 바로 아래 단계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명문대학교죠. 스카이 바로 밑등급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학창시절도 공부만 하고 학교집, 학원집 뭐 이런 식으로 살던 인생인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일본에 대한 로망이 생겨버리니까 그쪽으로 대학교를 편입을 한 건지 재입학을 한 건지 뭐 하셔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일본에서 재계서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일본 직장 문화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빡빡했다. 너무 빡빡하고 너무 위계질서가 내가 그 당시 때 동시대 한국에서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은 적어도 일본이 더 빡세고 업무가 더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대신에 돈은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몇 곱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한 일본 생활은 이게 아니었어요. 조금 더 여유롭게 있으면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일본 여름 풍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버들나무 막 하면서 자전거 떼릉떼릉 타면서 논밭 가로지르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를 눈에 담고 싶고 그랬는데 일에 치여 사니까는 그런 거를 못 담고 사니까는 이거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다. 내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일본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일에 치여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사람에 안 치이고 일에 안 치이는 그런 워라밸이 좀 있는 일을 한번 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큰 기업을. 그래서 한적한 곳이 어딨나 한번 지도 같은 것도 보고 지역 같은 거 안내문 같은 것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또 구인관공 같은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조그만한 소도시인데 단순 사무직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접하게 돼요. 근데 그 도시에 대해서 1도 지식이 없어서 이 도시가 과연 갈만한 도시인지 아닌지 막 비교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본 여름의 풍경을 딱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일본 라이프다. 이게 진짜 와타시와다 이러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동 시간은 대충 도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기차역에 딱 내리니까는 진짜 아담하고 이쁘고 정리가 잘 된 시골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에는 딱 내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앞에는 밭인지 논인지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님들과 그런 삶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왔다. 여기 보니 근무 시간이 이렇게인데
추가 근무도 없다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왔다라고 말하니까는 그래도 희한하게 보더래요. 일단은 희한한 게 한국 사람이고 명문대 출신, 대기업 출신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한다. 우리는 좋은데 괜찮으시겠냐고 또 한번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단순 업무이긴 한데 네. 이게 지금 뭘 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뭔 이상한 일을 하길래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 들어봤대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간단한 사무 업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야쿠자예요. 일단 빠친코를 운영해요, 이 도시에서. 그리고 상품권을 받아오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거를 장부에 적는 걸 기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구인구직할 때 단순 사무직이기에 지원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그런 일이라서 똘비도 살짝 꺼림칙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예.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 당시 때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 면접관이 말해주기를 우리가 원래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은 당신은 스펙도 좋고 굳이 여기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400만 원에다가 숙식 제공해주겠다. 일단 맨션 같은 거 우리가 쓰는 맨션이 있는데 거기다 지내시면 되고 예. 식사하시는 거 영수증만 들고 오면은 바로바로 현금으로 주겠다. 나쁘지 않잖아요, 조건이. 또 들어보니까 이래서 약간 무장이 해제가 되면서 괜찮은 조건. 그 당시 때 그분들이 말했던 그 금액은 이 사람이 원래 다니던 그 회사에서 받던 임금의 70% 정도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집세도 공짜, 밥도 공짜, 거기다가 또 마을도 조용하고. 이 사람들 보니까는 우리가 TV에서 봤거나 영화에서 보는 야쿠자들처럼 인상이 세거나 이게 아니라 약간 좀 나쁘게 말해서는 덜 떨어져 보이고 좋게 말해서는 순박한 사람들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쿄에서 봐왔던 야쿠자들 무리들의 모습이랑 여기랑 너무 틀리다. 이 사람들 보니까는 그렇게 뭐 몸에 문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경계심 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는 어디 보자. 이번 주는 그때 예를 들면 목요일이라고 치면은 목, 금, 토, 일은 쉬시고 4일 동안은 동네 분위기도 파악을 하시고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하자.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이곳으로 오시면 된다 라고 말하고 다른 부하 직원한테 차로 숙소까지 데려다 주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똘비라는 분이 그 차를 타고 숙소로 가게 돼요. 네. 근데 이 시골 특성이 조금만 벗어나면은 논밭이잖아요. 근데 그 도로 끝에 꽤나 이쁘게 잘 지은 맨션 하나가 있더래요. 오. 근데 그 맨션으로 가는 길이 정비는 다 된 부지 같은 걸로 다 구역을 나눠놓은 자리인데 초입길은 주차장에 있고 그 뒤에 그냥 그 부지들은 다 비어있는 땅인데 그 길 끝에 맨션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맨션 뒤로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맨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 높은 담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담을 지나기 위해서는 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 문을 지키는 경비가 있어요, 또. 그래서 뭐 배달을 시키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경비가 픽업을 해서 갖다 줘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여튼 그 맨션을 배정받고 정문을 통과해서 차로 한 1분 정도 더 가니까 딱 맨션 앞에 정문에 딱 도착하더래요. 내려주고 호실을 배정받죠. 근데 제일 꼭대기층에 받았어요. 한 8층쯤 되는 걸로 그때 그분이 기억하시는데 그 데려다준 직원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8층에 딱 짐을 넣어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우리도 조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오. 밤에 좀 시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숙소 쓰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일부러 줬다. 왜냐면 밑에 있으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는 네. 이 밑에 층하고 밑에 층 아무도 없다. 1, 2, 3층만 우리가 쓰고 4층, 5층, 6층 이쪽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는 아마 시끄럽진 않을 거다. 그리고 당신이 관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라. 이것만 지켜달라고 말을 하더래요. 네. 만약에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관여를 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는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나든 술 먹고 길바닥에 오줌을 싸든 신경을 쓰지 말래요. 알겠다고 했죠, 그냥.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이 사람도 그래, 야쿠자는 야쿠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풀고 집을 싹 보는데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퇴근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신입사원 오셨으니까 우리가 파티를 열어주겠다 라고 번화가로 부르게 돼요.
술을 먹고 되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취기도 약간 오른 상태로 다시 숙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맨션으로. 복귀를 해서 잠을 자려고 이부자리를 피는데 뒷베란다 문 여는데 밑에 구석에 어떤 검은 물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대요, 계속.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는 아주 머리가 긴 여자가 벽을 보고 서 있더래요. 그냥 그 기모노 같은 옷을 입고 얼굴을 안 보여주고 벽을 바라보고 서 있더래요. 깜짝 놀래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방에 불을 끈 상태가 아니라 방에 불을 킨 상태였어요. 집에 들어온 방에 불이 켜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쪽 면으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죠. 귀신이고 뭐건 간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든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누구시냐고요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니까는 여자가 보통은 걸어오면 힐끗 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하고 어깨를 잡았는데 너무 차갑더래요. 손이 얼 정도로 차갑더래요. 그래서 제가 손 떼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거야. 뭐지 이거? 내가 술에 취해 잘못 본 건가?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생생하잖아요, 이 광경이. 예. 너무 찝찝한데? 라는 생각에 잠은 자야겠고 너무 찝찝하고 원래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안방으로 침구로 옮겨서 일단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을 하려고 1층으로 딱 내려갔는데 1층 입구에 생전 처음 보는 껄렁껄렁한 사람이 인사를 하더래요. 좋은 아침이라고. 그러길래 반갑다고 하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이냐고 하길래 맞다고 하니까 내가 어제까지 출장 갔다 와서 오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아내기 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되게 젊어 보이더래요. 한 22, 3 머리는 노란색의 전형적인 일본 양아치 같은 스타일로 입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보면서 실실 웃더래요. 자기를 보면서 여기 온 거 축하한다고 그래갖고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어제 봤냐고. 아니요, 어제 뭘 봤냐고 하니까 어제 그 집에 있는 귀신 봤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귀신이니까 그 있잖아, 벽 보고 있더래.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원래 그 집에서 있는 귀신이라고.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무슨 재밌는 얘기 한다고, 나 지금 출근해야 된다, 이따가 하자니까 괜찮다고, 내가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된다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 테니까 듣고 가라고. 근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똘비라는 분이 그래 한번 일단 얘기는 들어보겠다니까는 도박을 하러 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차를 팔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놨던 적금을 깨서 한탕주의 삼아서 여기 덤벼들고 어떤 사람은 팔 게 없으면은 자기를 팔고 자기도 팔아서 안 되면 뭘 팔겠냐길래 모르죠. 그러니까는 자식을 팔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입사한 지 하루 됐는데 그럼 자식을 팔고 그다음에 뭘 팔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뭘 팔 게 있나요? 그쯤 되면 더 있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희망을 팔겠지 이러는 거야. 희망이요? 라고 물어봤어. 다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들어봐. 그때 도박 묵시로 카이저라는 그 만화가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죠. 그 보면은 뭐 지하로 가서 돈을 벌어서 탈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도박을 하고. 지하 감옥. 그거는 희망이죠. 희망. 그렇죠. 나갔을 때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도 돈이다. 그 희망까지 우리는 가져간다. 나중에 정 팔 게 없으면 우리는 희망을 주는 척하면서 희망을 다 뺏는다. 그래서 나는 가끔 내가 해이해지거나 내가 인간성을 조금 더 가질 것 같으면은 나는 그 집에 가끔 올라가 잔다고 혼자. 귀신을 보는데 나는 무섭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도 뭐 이런 사이코 같은 게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에 타라고 내가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타서 출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야한 잡지만 봐요. 야한 잡지만 보고 막 야한 말만 하고 난 나라 이러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지 뭐하는 미친놈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이틀 일했는데 안 되겠다. 그만둔다고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떤 그 젊은 사람이.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지부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면접 받던 사람들은 그냥 부하 직원들이고 그 사람한테 딱 갔어요. 가가지고 사실 할 말이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똘비를 쓱 보더니 하는 말이 그만두게? 라고 말을 하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약간 틀린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나한테도 발전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다 보니까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혼란이 온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뭐 앞뒤가 약간 흐리멍텅하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담아내기 과장이 그치 말이 안 되지, 네가 지금 비밀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조선놈들은 참 멍청하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선놈이란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약간 발끈하는데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성질 부리면 너 뒤진다 이렇게 딱 말을 하더래요. 너 여기서 지금 세포 하나라도 움찔하면 넌 나한테 뒤지는 거야. 너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왔나 본데, 네가 이쪽 문화를 모르니까 단순 사무직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구인구직이 뭔지 모르고 와서 하루 이틀 일하다가 우리가 만만해 보여서 가겠다는가 본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구인구직 올라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런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한다 원래. 여기서 일하는 걸 별로 안 좋게 보고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데, 너는 약간 멍청하게 끌려 들어왔으면은 네가 멍청하게 두 번을 왔는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너를 그냥 보내주겠냐고. 여기서 너의 선택지가 두 개 있다. 1억을 내고 가든지 아니면은 딱 1년만 일하고 가라. 대신 우리가 원래 주기로 했던 70%의 돈 주겠다. 그래서 그 똘비라는 사람이 한 말이, 근데 그 방엔 못 있겠다. 귀신 나오는 방을. 알겠다. 그럼 귀신 안 나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따라와 이러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차를 타고 또 맨션으로 가더래요. 그래갖고 부하들을 몇 명 데리고, 근데 그 맨션 천장을 뜯더래요. 뜯어내니까는 거기에 랩으로 칭칭 감겨진 그런 사태들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치우고 이거 우리 신사에 맡기고 절 좀 하면은 귀신 안 나와. 귀신보다 무서운 게 우리야. 귀신이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트렁크에 싣고 가더래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참 똘비라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타국이잖아요. 아예 나 하나 없어지면은 뭐 어떻게 찾겠어요. 타국에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만의 로망을 가지고 시골에 와서 살면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시골이 위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진짜 멍청하게 내가 시골 내려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그 랩에 쌓인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고 담아내기 과정을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잔 탁 피면서 됐으니까는 일하러 가야지 라고 어깨동무를 다시 딱 하고 나가서 다른 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요. 근데 똘비라는 분이 일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근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똘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왜 이걸 물어봤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담아내기 과장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러면은 경찰들이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가만히 안 있지. 가만히 안 있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공권력을 주무른다는 그런 소린가? 이거 약간 위험한 말은인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야, 여기서 우리 가게, 우리 어떤 야쿠자도 뭐 먼 파가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부에 빚을 안 진 경찰이 없다고. 우리는 안 좋은 약도 하고 안 좋은 사업도 하고 우린 돈 되는 건 다 한다. 넌 잘 모르나 본데 여기가 너 뒤에 저거 강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닷가로 바로 이어진다고. 네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중국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리고 연초에 우리는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놀러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가 빠찡코가 여기 허름한데 왜 있는 줄 알아? 이건 내국인 상대하는 거 아니라고. 연말이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날 이럴 때 중국인들 온다고 와서 여기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간대요. 아주 많은 걸 사가고 아주 많은 걸 해간다. 우린 그걸 제공해주고 그러는 곳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찰들한테 뇌물 같은 거 안 먹인다. 예. 한 번 빠친코 데리고 오면 다 빠져갖고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담보 같은 거 잡거나 그러지 않는데 경찰들이나 네네. 공무원들은 안 잡는데 그냥 적어만 놓는데 장부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 왜? 긁어 부서를 만들기 싫으니까. 근데 넌 참 웃기다. 그게 왜 궁금할까? 야, 너 되게 웃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야, 너 역시 깡이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야, 너랑 갈 때가 재밌는 곳이 또 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재미난 곳 또 어딨냐고 똘비랑 물어봤어요. 예. 나랑 갈 곳이 또 어딨냐. 그러니까는 일단은 일을 하고 주말쯤 돼서 낚시나 한번 하러 가재요. 낚시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똘비랑 분. 낚시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배 타고 나가가지고 대충 던지면 알아서 낚아온다고. 알아서 올라오니까는 따라오라고. 주말에 뭐 그래 쉬는 날이니까
초과 근무 쳐줄게. 가자고. 나 너 마음에 든다. 따로 적어보냐고. 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 쓰레기 나가나 보다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우리가 너 남긴 밥알수까지 다 산다고. 네가 밖으로 뭘 내보는 줄 알고. 너 나 믿냐? 난 너 안 믿지. 너 나 처음 보잖아. 나도 너 처음 봐. 그러니까 그 담아내기 과정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똘비라는 분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사람이라는 게 맞고 뭘 하고 무섭고 뭐고 간에 피곤하면 잠이 들잖아요. 그 똘비라는 분 말씀으로는 울다가 잠이 들었대요. 울다가 아파하고 낑낑대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에서 그날 첫날에 봤던 여자가 또 나오더래요. 벽에 붙어가지고 긴 머리로 해갖고 아, 귀신 안 나온 다음에 담아내기 과장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면서 계속 막 손가락으로 뭐를 막 표현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한자 같은데 손으로 뭔가 표현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 와중에 꿈에서 깨게 돼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또 출근을 해서 또 반복되는 일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런 꿈을 한 달간 꿨다고 하더라고요. 다르게 뭐 나를 괴롭히려고 온다거나 그게 아니라 근데 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쉬는 날이나 뭐 아니면 퇴근을 일찍 한 날에 있으면 항상 맨션 1, 2층에서는 사람 막 곡소리 나고 이런 소리 나고 뭐 카드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다가 똘비라는 분이 일을 하신 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중국의 춘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절에 일본 본토로 아주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 말했지만 탈출을 당장 할 수 없었고 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긍하면서 살기로 했던 시간이 좀 지나서 춘절이 온 거예요. 일단 뭐가 되었든 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살아야지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살기로 하고 근데 이 명절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버스를 타고 들어오고 기타 다른 수단으로 들어오는데 스님들도 들어오고 다른 종교 쪽 기독교 쪽 인사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비율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똘비라는 분은 단지 복장만 이런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거기서 술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누가 보면 고기에 미친 술에 미친 사람인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먹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아주 큰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똘비라는 분이. 여기는 단순한 자기가 알고 있던 변두리 야쿠자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국과 일본 어둠의 조직이 만나서 물물 교환을 하거나 서로 청탁을 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그런 곳인데 훗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야쿠자 무슨 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조직의 어느 지부는 이름만 빌렸을 뿐이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그거예요. 고로시야. 고로시야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만화책 보면은 청부업하는 그 만화책이 하나 있거든요. 일본 만화 중에. 야쿠자에서 청부업도 하고 사람으로 장난질도 치고 누군가 얘를 좀 감금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데리고 오고 폭행이 필요하면은 폭행도 해주고 그리고 감금이나 이런 것을 했던 장소가 지금 똘비가 묵고 있는 숙소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담아내기 과정이고 근데 특이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감금과 폭행이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원수를 지거나 도박에 빠져서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을 납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상대편 라이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고 혹은 일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관리도 하고 처리도 하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똘비가 있었는데 그럼 이 지역에도 엄연한 치안 병력이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모르고 왜 가만히 있을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런 곳인지 몰라요. 애초부터. 왜냐면은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어떤 기업 연수원, 어떤 기업 어디 교육원 이런 건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어느 대기업의 이름을 걸어놓고 연수원 이런 거 붙여놓으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갈 일도 없고 그냥 연수원이구나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곳들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산 그러는 쪽에 많잖아요. 그 지역은 그런 쪽으로 연수원이 많은 대기업의 연수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하던 곳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쓰이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 일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치인을 그렇다고 뭐 일선에 뛰어들어서 누굴 혼내거나 뭐 나쁜 약을 공급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원래 하기로 했던 정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및 이제 뭐 세탁 같은 거 시도하는 일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담아내기 과정에 신임을 얻게 돼요. 담아내기 과정은 슬슬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테스트할 때 그 사람에게 일정한 권력을 쥐어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아내기 과정 아래에는 총 3명이 아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들과 독일 선상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줬고 필요시에는 담아내기 과정에 다음가는 권력을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솔직히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는 이쁘게 봐줬던 거죠. 정말로 또 솔직히 금융치료가 좀 컸대요. 내가 솔직히 이 정도 돈 받으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에 약간 녹아든 거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뭐 자신한테 하대하는 사람도 딱히 없고 다들 보면 인사를 하니까는 그때의 당시를 회상하는 똘비는 나는 그때 아마 내가 가진 원래의 본성 그러니까 내 천성을 봤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냥 내가 대단히 잘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나도 원래 나쁜 사람이 같다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다가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박 중독자 혹은 뭐 조직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일선에 나서서 어느 정도 손에 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이 똘비라는 분이. 그 중에서는 한국인 조직 풍기배 두목급도 있었고 한국에서 넘어온 도박꾼도 있었고 안 좋은 약을 하다가 빚에 의해서 팔려온 여성분들도 있었고 근데 반대로 큰 대륙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나무 장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대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관리하면서 신임을 얻고 자기도 이 일에 적성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무렵 어느 날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 아닌 상품을 보고 있을 때 알게 된 부분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춘절 때 늘 중국인들을 보디가드 하는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싸움을 하거나 그런 전투 요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늘 다를 것과 없이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에서 북한 사람이 섞여 있더래요. 근데 그 똘비라는 분은 북한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본 건 처음이니까 당황해하고 있는데 중국인이라 생각했던 이때까지 봐왔던 가드들이 조선말을 쓰면서 발로 차고 욕을 하는 광경을 봤대요. 야, 이거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조직이구나. 중국, 일본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 북한 사람도 관련이 있구나. 와, 이 광경은 진짜 이게 지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시신이 발생이 되면은 옆에 공장이 있었대요. 사료 만드는 공장 같은. 그럼 거기에 분쇄기에 해서 비료처럼 포장을 해서 차에 실어 날랐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걸 유통하거나 따로 판매하진 않고 그렇게 비료로 만든 걸 바다에 뿌린다던가 아니면 그 인근에 낚시를 가는 조직원들이 그 포대를 들고 가서 미끼처럼 뿌려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곳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조직에도 속한 쪽이 아니고 그냥 세탁소 같은 곳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금 세탁, 뭐 위협을 가하는 자들 암살도 해주고 나쁜 약도 공급해주고 제조가 필요하면 해주고 장소도 빌려주고 밀항이 필요하면 배도 제공해주고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하는 업체였던 거예요.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담아내기 과정에 똘비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호출해서 불려가서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면은 너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겠다. 거기에도 우리 사무실이 있다. 근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쭉 봐오니까 우리 똘비라면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일 처리하고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다 알잖아. 솔직히 내가 너를 몇 년간 의심을 하고 봤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람들보다 더 나서서 하는 거 보고 식구 같으니까 여기서 노하우란 노하우는 다 배웠으니 이제 대륙으로 가서 우리 지역과 그쪽과 징검다리 역할을 해라. 대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 떼어줄게. 길게 말고 딱 5년만 출장을 갔다 오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한국으로 도망가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똘비라는 분이. 근데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나약해진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인류애를 거의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잡혀오면은 끝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뭐 한국으로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꿈틀하더래요. 그러면은 당장 도망가지 말고 차근차근 한다. 무협지를 보면 개방이라는 문파가 있다. 거지들이 있는 문파인데 거지들은 어디에나 있어. 그래 정보를 캐서 정보를 팔아먹고 살아. 그리고 하오문이라는 데가 있다. 그 사람들은 시장 상인, 일반인 그런 사람들이다. 흔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예.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주고 암살도 하고 그러거든 무협지를 보면. 근데 우리가 바로 개방이고 하오문이야. 대륙? 땅 크지. 어마어마하지. 막상 네가 쏘면 찾기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너의 목적은 뭐야? 한국으로 갈 거 아니야. 헤엄쳐서 가게? 버스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 아, 대사관. 그래. 들어가서 뭐 본국의 안전송환 요청 뭐 그런 거? 한국 들어가면 그래. 한국에는 우리 사람들 없어? 우리가 일 던져주면 좋다고 물고 빨고 해결할 사람들 넘쳐 흐른다. 잘 생각해 그냥. 뭐든지 잘 생각해봐. 참고로 도망가도 우리는 안 붙잡힌다. 뭐 우리가 뭐 그렇다 시덥지 않게 네가 먹는 숙소, 출퇴근하는 감시 이런 거 안 해. 대신 알려주는 거다. 딱 한 번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너는 알겠지만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거야.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고 여기서 일할 만큼 해봤으니까 굴러가는 시스템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냐 네가. 예.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더 말해주자면은 나 일본 사람 아니다. 나 북한 사람이다. 그래 옛날엔 니들이 말하는 조총련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북한 사람인데 일본에서 나고 자랐어. 따지고 보면 나도 조선놈이라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조언을 해준다. 혹시나 도망칠 거면은 그냥 꽁꽁 숨어서 살으라고. 어디 뭐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네 정체가 탈로 안 나게끔 꽁꽁 숨어 살라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다 2년 안에 잡힌다고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한국으로 가야 되는 이 마음이 또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똑같이 일을 해요. 대신 여기서는 보내주는 게 대부분이었고 거기서 뭘 해서 오면은 와가지고 또 뭐 분배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수많은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장부를 정리하고 뭘 하고 이건데 여기서 중국에서는 나쁜 약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뿌락지로 인해서 혹은 그 똘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공안에게 뇌물을 조금 덜 줬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간 책에서. 그래서 잡혀요. 중국에서. 그래서 나쁜 약을 팔았으니 일단 본토 중국인들은 다 사형을 받게 되고 네. 일단 이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나쁜 약을 하면은 원래 사형이에요. 근데 한국이랑 중국이랑 그때 사이가 한창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좋아서 중국에서 한국 본토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니네가 처리해라. 근데 이런 케이스가 진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죽는다. 근데 나는 조상에 도왔는지 아니면 뭔가 누가 날 도왔는지 한국으로 갔다. 한국에서 대충 나쁜 약 사범이라 해봤자 몇 년 안 살자. 초범이면은 한 3, 4년 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날 담화내기 과정이 와 있더래 앞에. 담화내기 과정이 하는 말이 내가 너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공안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서 보낸 것도 있지만 뇌물을 써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차피 중국 쪽은 이제 더 이상 나쁜 약은 힘드니까는 그 사무실은 닫아야 되고 한국에서 중간 프로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똘비라는 사람을 한국에 심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지부장이 된 거예요. 흔히 담화내기가 말하는 뭐 하오문인지 개방인지 하는 그런 쪽의 지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일을 계속 도와주면서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걸리거나 이럴 때는 가지치기처럼 밑에 애들 보내고 또 걸리면은 밑에 애들 보내고 항상 무언가 사업을 할 때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한대요. 이분께서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처음 봤을 때 했던 직업이 뭐였냐면은 부동산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업을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적어도 관리하는 건물은 한 3,000채 정도 될 거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부터 해가지고 쫙 모으면 자기 그 관리하는 게 그만큼이 된대요. 그 중에서 몇 채는 그런 것처럼 관리를 한대요. 그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끔씩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인적 드문 곳에 쓸데없는 연수원이나 쓸데없는 기도원 같은 게 있는 데가 있다. 그런 거 다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분이 말씀하시길 사이비를 만든대요.
저도 이거 옛날 돌비 라디오 들은 적이 있는데 사이비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약간 이렇게 된 건데 원래라면은 제가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가 원래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외전으로 제가 또 따로 계속 준비를 했어요. 예. 그 귀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담아내기 과정 외전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일선에서 물러난 또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는 이 편당 한 4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그것도 줄여도. 하나의 에피소드네. 그냥 외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따로 들어도 예. 그러니까 이야기 앞뒤를 안 들어도 그렇지. 예.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별개구나. 네,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험에 의한 거고 사실 여부는 솔직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네. 근데 이 이야기 들려주신 분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라. 누가 믿겠냐. 마음껏 해라. 허락받고 한 이야기이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까먹고 있던 부분이나 제가 기억과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맞는 부분 혹은 뭐 이야기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을 수정도 하고 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분량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셨을까? 우리 태진님 역시 뭐 짬바가 사실 시들무 짬바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전체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오래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태진님께서 또 저희 채널을 애정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태진님을 항상 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뭐 지하 감옥에 방 하나 깔끔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만 좀 나신다면 항상 네. 와주실 것 같은데 너무 바쁘시니까 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격주로 오는 게 너무 저 슬퍼요. 매주 오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태진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태진님의 또 어마무시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무섭네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마 제목이 그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목으로 했을 때 아주 섬뜩하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럽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죠. 제가 한 17년에서 18년 전쯤 이때 부대에서 겪었던 건데 저가 겪은 거하고 이 똘비가 혼자 겪어왔던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나중에는 저나 똘비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 예.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민감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특정 지어질 부분은 다 뺐어요. 빼고 좀 빠르게 전개를 시켜서 말씀드린다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똘비는 저보다 먼저 이 부대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무실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그리고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은 부대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네. 해야 되는 일은 영외 그러니까 부대 밖에서 주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똘비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행정병에 비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 그동안 이 똘비가 어떻게 군생활을 했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은 게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부대로 갔는데 그때는 똘비하고 같은 사무실도 아니었고 전입을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 3, 4주 정도 지났을 시점이었어요. 이때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일과가 끝나서 부대원들이랑 축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끝에 유영소 쪽에서 터벅터벅 누가 걸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봤어요. 엄청 지친 것처럼 보였는데 두 명이서 사복을 입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축구를 하던 선임병들이 걔네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 밖에서 실컷 꿀 빨다가 부대에 복귀해서 힘든 척 하는 것 같다고 야 연기 잘한다 이러면서 뭐 장난인지 비꼬는 건지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길고 근데 사무실로 들어가길래 애들한테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체포조다 그러니까 DP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부대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안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한 몇 개월 뒤에 똘비가 있는 사무실로 옮기게 되면서 똘비랑 조금 더 가깝게 지내게 됐고
이때 똘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었어요.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날은 신고가 접수가 됐었어요. 이때 일요일 저녁이었고, 그러니까 신고 받은 그 시점이, 내용은 어떤 부대에서 휴가를 복귀하지 않은 군인이 있다. 그러니까 탈영이죠. 탈영 신고가 들어온 거죠. 네. 이때가 거의 20년 전인데, 휴대폰이 개개인한테 지급되고 있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이 시기는 탈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월등히 많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도 단절됐고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일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생략을 할게요. 네.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된 이후에 그 다음날 똘비가 활동을 나가게 됐어요. 찾으러 간 거죠. 미복귀한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이거를 그냥 활동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똘비는 체포조의 조장이었고 조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이제 후임병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간 지 며칠이 지나고 똘비가 부대로 전화를 해요. 잡았다. 서울에서 잡았다. 데려가겠다. 이거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부대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부대에서는 그 전철역까지 이동을 하는 똘비를 기다렸다가 똘비가 그 전철역까지 오면은 차에 태워가지고 부대까지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예. 제가 간 거였어요. 저를 보낸 거예요, 부대에서. 오. 그래서 저는 그 역으로 가서 조금 더 기다렸더니 똘비 일행이 오는 게 보였고 만나서 차에 태웠어요. 차에는 운전병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제가 타고 네. 뒷자리 가운데에 그 미복귀한 사람, 그러니까 탈영병을 태우고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DP가 한 명씩 앉아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맞네, 찾았네. 이게 여자 목소리인데 처음에는 되게 작고 반복적으로 이런 레파토리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찾았다, 맞네. 근데 이 차에는 이미 여자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제 왼쪽 어깨에 발을 돌리고 뭐지 하는데 저한테 계속 뒤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건 어때? 봐봐. 야,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번에 이건 어때?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자꾸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고개를 안 돌리고 앞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남자가 앞좌석 시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앞좌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완전 구른 채로 이제 앞만 보는데 왼쪽 뺨이 너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앞으로 더 나와가지고 제 뺨에다가 자기 얼굴을 거의 밀착을 시킨 거예요. 오. 그러면서 왜? 이거 재미없어? 그럼 이건? 그럼 이건? 하면서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아예 못 들은 척 고개도 안 돌리고 앞만 보고 이제 부대까지 오는데 부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만. 나 좀 봐봐라. 이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무시를 했었고 부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니까는 더 이상 그 남자의 말소리는 들리진 않았어요. 차에서 내려서 야, 죽겠다 이러고 있다가 뒷자리에서 내리는 똘비를 보게 됐어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 똘비 얼굴이 완전 넋이 나가 있었어요. 아, 이게 피곤했나 보네. 하긴 밖에서 며칠 있다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한편 안색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 얘 어디 아픈가 싶었어요. 식은땀도 좀 풀리고 있었고. 근데 이 상황이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화는 못하고 일단 먼저 사무실로 데리고 온 그 사람을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똘비하고 이 데리고 온 사람은 상병 말이었고 휴가를 복귀 안 한 이유는 여자친구한테 군 입대와 동시에 잠수 이별을 당했다. 아. 휴가 나갈 때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고 이것 때문에 안 한 거라고 진술하더라. 네.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내용을 똘비랑 얘기를 좀 하다가 똘비한테 물어봤어요. 너 많이 피곤하냐? 식은땀도 좀 흘리더만 얘기를 하니까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똘비가 근데 담당관님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차만 타고 왔는데 피곤할 게 뭐가 있어? 고생은 너가 했지 했더니 아까 차에서 내렸는데 담당관님도 식은땀 흘리고 있었다고. 아, 그러냐.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네. 부대 안에서 말이 하나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탈영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부대 안에서 유치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야간 근무자 사이에서 들렸던 말인데 새벽이면은 한 번씩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유치장에는 창살 있잖아요.
그게 좀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이거였어요. 이걸 저도 애들한테 듣고 뭔가 싶어서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매일 들었다는 건 아니었고 네. 어떤 날은 들렸다, 어떤 날은 조용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새벽에 근무를 서고 있으면 그 창살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예. 이게 손이나 이런 거를 긁는 게 아니고 뭔가 둔탁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두두두두두두두둑 이런 느낌으로 짧게 소리가 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모두가 이거를 들었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들은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거다 이런 분위기였고, 어쨌든 그 와중에 제가 당직 근무를 서던 날이었어요. 야간에는 순찰이라는 걸 울잖아요. 근무지 순찰을. 근데 이 유치장이 상황실하고는 건물이 달라갖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새벽에 근무지를 쭉 돌다가 이 유치장으로도 간 거예요. 여기가 새벽, 그러니까 취침 중에는 각 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방에는 불을 다 꺼놔요. 네. 그리고 딱 근무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 위에만 형광등이 하나 조그맣게 켜져 있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면 근무자 쪽은 잘 보이는 반면에 모든 방은 좀 어둑어둑하게 보이고 가까이 가야 안에가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맨 안쪽 방, 여기가 요번에 들어온 사람이 거기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방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예. 그리고 찾았다, 맞네 이런 목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그쪽에 시선이 고정이 됐고 가만히 서가지고 보니까 그 방 안에 여자가 서 있는 건 맞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벽에 붙어서 한 손으로 벽을 쓸면서 천천히 방 안을 빙빙 돌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면 철창을 지나갈 때 둔탁한 게 철창을 긁으면서 두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둥둥 이런 식으로. 아, 소리 난다고 하는 게 여기서 나는 거구나. 예. 이러면서 저는 왜 소리가 나는지 보자마자 알게 됐어요. 이 여자가 걸어갈 때 목이 부러진 것처럼 앞뒤 좌우 머리가 덜렁덜렁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머리가 철창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어요. 그게 그냥 간신히 머리가 몸에 붙어갖고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가 방 안쪽 벽에 붙어갖고 걷다가 철창 앞에서는 한 번씩 멈추고 찾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혼자서 하면서 계속 걷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보고 일단은 돌아서 나가자, 지금은 아니다 싶어서 유치장 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순간에 저도 얘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무서우니까 다른 대안은 할 수 없었고 그냥 철수하는 근무자를 데리고 일단은 상황실로 복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상황실에서 한 발 정도 안 나가고 그냥 덜덜 떨다가 똘비가 철수하고 상황실로 들어오는 거를 보고 똘비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똘비가 혹시 내일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 무슨 말씀 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고 근무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가보니까 똘비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완전히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밖으로 불렀어요. 똘비한테 너 진짜 뭐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라.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너 이상한 거 본 거 맞지 않냐. 똘비가 담당관이도 보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때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예. 보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이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똘비는 며칠 전에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미 제가 본다는 거를 알게 됐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똘비 본인이 겪었었던 걸 쭉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듣게 됐어요. 똘비는 입대 전부터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살아왔대요. 그게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릴 때부터 보고 살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고, 자대로 왔을 때부터를 말씀을 드리면 똘비가 자대에 가서 얼마 안 된 시점, 그러니까 2등병 때 바로 체포조로 뽑혔어요. DP로 뽑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옛날 말로 100일 휴가죠. 이거를 나가가지고 서울 집에서 쉬게 됐대요. 네. 쉬면서 친구도 만나고 놀다가 복귀 날이 돼가지고 본인 사복도 좀 챙겨가지고 전철을 타고 부대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에서 내렸대요. 이 시기에는 여기 거의 이 라인에서 종착역이었어요. 그리고 플랫폼이 지상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구는 딱 한 곳뿐이었어요. 아무튼 똘비가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딱 가려고 하는데 자기 또래 여자가 옆에서 어느 순간 나타나서 말을 걸더래요. 보니까는 화장도 이쁘게 했고 눈웃음도 싹 지으면서 똘비한테 저기요, 말씀 좀 물어볼게요. 땡땡산 가려면 어떻게 가요? 땡땡산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씩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더래요.
똘비는 이때 이등병이었고 첫 휴가 복귀 날이었고 이 근처에 무슨 산이 있는지는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긴 한데 그 여자를 뒤로 하고 본인도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뒤에서 들릴 듯 말 듯한 크기로 말을 했대요. 근데 그걸 듣고 똘비도 순간 머리가 띵 하더래요. 뒤돌아서 가는데 여자가 뒤에서 그럼 너가 찾아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똘비 머리를 스쳤던 거는 방금 자기한테 말을 걸었던 여자 얼굴에서 입이 없었다는 게 스쳤대요. 똘비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는 플랫폼 거기가 아니고 철로에 내려가서 본인을 보면서 여전히 계속 웃고 있었대요. 근데 얼굴에 역시 입이 없었대요. 눈웃음을 지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똘비는 일단 대답할 생각도 못하고 밥도 안 먹고 바로 부대에 택시 타고 그냥 복귀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동안 뭐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똘비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부대에 복귀해서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탈영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계속 활동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날은 또 신고가 들어와서 수도권의 어떤 도시로 활동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탈영한 사람이 대학교 동기 자취방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 제보를 받은 시점이 한 밤 9시 정도? 그래서 그 자취방 앞으로 잠복을 하려고 이동을 했대요. 그 근처로 가서 보니까 여기가 단독 주택들이 있는 주택가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집을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느낌상으로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좀 들 때쯤에 야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자 싶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봤는데 이때 하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조장이 똘비한테 야 잠깐 담배 하나 피우고 가자 하면서 잠깐 쉴 겸 구석으로 가가지고 조장이랑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골목으로 사람이 한 명 들어오더래요. 조장이 야 내가 묻고 있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걸어간 사이 똘비도 남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똘비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이 소리가 타타타타탁 이게 나는데 이게 똘비가 붙어있는 건물 위쪽 벽에서 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났냐면 건물벽 맨 위에서 아래쪽으로 타타타타탁 소리가 나는데 이게 사람이 달릴 때 나는 소리였대요. 이 소리가 위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똘비가 느끼기는 똘비한테 다가오는 소리로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위를 올려다 봤는데 누가 건물 옥상 쪽에서 아래로 벽을 타고 직각으로 뛰고 있었대요. 똘비한테. 근데 그거를 멍해져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거를 보는 조장은 똘비한테 야 왜 그래 어디 안 좋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야 근데 왜 그래 뭐 귀신이라도 봤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조장 쪽으로 얼굴을 획 돌리더래요. 그러더니 조장 옆에 가서 서더래요. 그러면서 조장의 뺨 쪽에다가 본인 얼굴을 붙여가지고 막 비비면서 웃더래요. 이거를 본 똘비가 사색이 돼서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대요. 근데 조장은 안 보이니까 장난친다고 똘비한테 왜 지금 내 옆에 있냐? 하면서 한쪽 손을 들어서 쓰다듬는 신용을 했대요. 옆에다가 어깨 쪽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까 그 입부분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더 찢어졌대요. 더 찢어지면서 상처가 양쪽 그 사이드가 귀까지 싹 올라가더래요. 이거를 보고 똘비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대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장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또 진짜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픈 거 맞냐고 괜찮냐고 하면서 잠복이고 뭐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피하면서 상황은 좀 거기서는 마무리가 됐대요. 그 와중에 결국은 나갔던 그 사람을 다행히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 데리고 갔고 마무리가 됐대요. 근데 이제 똘비 말로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대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이후부터는 똘비가 부대 밖을 나가면 그 여자가 계속 쫄쫄쫄쫄 따라다니기 시작했대요. 찾아줘 하면서.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는 전혀 안 보이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뭐 영외로 나가는 어떤 휴가, 외박 이런 활동을 나가는 그 때만 옆에 붙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어떤 걸 찾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계속 찾아줘 이러면서 똘비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똘비의 조장이 전역을 했고 똘비가 조장이 될 때까지 계속 똘비가 부대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 여자는 똘비한테 계속 찾아왔었어요. 특히 똘비가 어떤 말을 했냐면 꼭 얘가 체포활동을 나가서 누굴 잡잖아요. 옆에 와서 붙는데요. 붙어서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얘 아니야 이런 말을 항상 했대요. 근데 똘비가 더 무서웠던 거는 이 귀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무서웠던 거는 맞긴 맞는데
점점 소름 돋게 이 여자가 변해갔대요. 예. 매번 나갈 때마다 찾아오는 이 여자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더니 나중에는 확실히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미묘하게 모습이 더러워지더래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똘비가 느꼈던 게 어떤 식이냐면 마치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변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머리도 헝클어지고 산발이 되다가 눈도 움푹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 썩어 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똘비한테 하는 말 자체도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했대요. 예. 같은 말만 한 개 말만 남았대요. 찾아줘, 같이 가야 돼, 같이 간다고 했어. 딱 이 말만 남더래요. 많은 말들 중에서. 하도 많이 붙어서 이제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나가는 것도 무서워졌고 부대에다가 보직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네. 그냥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똘비도 거의 반포기 상태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밖에서 그 여자가 와가지고 똘비한테 말을 걸어도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무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냥. 그러다가 똘비가 며칠 전에 타령했던 이 사람을 잡아갖고 부대 근처 전철역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 여자가 옆에 와서 선 거예요. 그리고 똘비한테 하는 말이 찾았네. 나 얘랑 같이 갈래.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말을 듣자마자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다 보니까 똘비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휙 해가지고 그 여자를 쳐다보니까 이 여자 입이 보이더래요. 입이 뻥긋뻥긋 벌리면서 말을 하더래요. 찾았다고. 나 얘랑 같이 갈 거라. 그렇게 나와가지고 전철역 밖에 있는 저를 만났고 예. 그렇게 저랑 차를 타고 복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의 똘비 시점에서 봤던 걸 듣고서야 예. 이 이야기의 첫 부분, 그러니까 부대 복귀하는 차 안에서 제가 겪은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저한테 했다라는 게 아니었던 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똘비가 이어가는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똘비가 아니고 이 타령했던 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오. 그 사람을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똘비 시점에서는 그날 복귀하는 차 안에서 그 여자가 뒷좌석에서 가운데에 앉아있는 A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똘비하고 그 A 옆에 계속 붙어있는 겁니다. 여자친구한테 잠수 이별 당했다고 A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거 반대라고. 와. A가 잠수 타고 입대한 거라고. 똘비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았어요.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그 이상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궁금한 게 더 있긴 했지만 똘비가 이것도 겨우 얘기해준 거였어요. 왜 이 여자가 똘비한테 붙어서 그랬는지, 왜 조금씩 볼 때마다 모습이 바뀌었는지 똘비도 모르는 일이었고 해서 이때 대화는 대충 이 선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부대에서 A가 지내고 있는 이 유치자, 여기 야간 근무자들은 이때도 계속 간간히 여자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계속 들리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는 대충 아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고 해결하는 방법도 몰랐거니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하지만 저도 당직 근무를 서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순찰이라든지 낮에는 일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외에는 최대한 피했거든요. 그러다가 쭉 생활을 하다가 이 A에 대한 일 처리가 아직 덜 끝난 시점에서 똘비가 전역을 하게 되면서 부대 안에서는 더 이상 똘비하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똘비하고 나눴던 대화에서 해결이 안 됐던 궁금증은 A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앞에 먼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때 제가 뭘 했냐 하면 이 유치장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물도 관리를 했지만 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종종 면담도 하고 했는데 하루는 A가 근무자를 통해서 저랑 면담을 하고 싶다고 전달을 했고 예. 그렇게 제가 A를 면담실로 데려가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A한테 이제 나와, 문 열어줘라, 나와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여자가 A 뒤에서 껴안고 자기 목을 이리저리 막 흔들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애써 저도 고개를 돌리고 면담실로 데려가가지고 들어보니까 A 말이 여기에 들어와서부터 잘 때 이 방에서 철창 긁는 소리 있다고 했잖아요. 둔탁하게. 그러니까 A도 이게 자꾸 들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A는 이게 혹시 근무자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못하게 해달라, 이거를 말하려고 요청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듣고 다른 말은 못했고 그냥 알겠다,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면서 다른 거 힘들거나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못 참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너 혹시 여자친구 찾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A는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고개를 아래로 조금 푹 떨구고 있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난 못 찾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서 물어서 들었던 거는, A 말이 A는 이 여자하고 어떤 사이트에서 만나게 됐어요. 오. 이게 뭐냐면 2000년도 중반에 사회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이게 좀 이슈가 됐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죠?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잘못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였어요. 아. 동반으로 살자 뭐 그런 카페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당시에 A는 입대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입대 전에 어쨌든 A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었고, 그래서 찾다 A도 이 사이트로 들어온 거였어요. 여기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러다가 이 사이트에서 이 여자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친해지게 됐고, 알고 보니까 동네도 가깝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결정된 거는 우리 같이 떠나자. 장소는 서울에 있는 땡땡산. 이렇게 되면서 정한 날이 한 3주 정도 남은 상태가 됐을 무렵에 A하고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떠날 때 떠나더라도 사실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우리 둘이서 연애를 하다가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이구. 예. 그래서 짧은 기간 연애를 하게 됐고, A 말로는 같은 날 같이 떠나기로 정해놓고 막상 만나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너무 좋았고 나름 네. 정도 들었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약속한 그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단 둘이 가는 게 아니었고 어떤 아저씨를 포함해서 총 3명이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약속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A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A가 변심을 한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여자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전혀 안 들렸어요. 예.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쯤 전역한 똘비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그 여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A도 전역을 했을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연히 A가 있던 그 부대, 원래 있던 그 부대 사람한테 A의 근황을 듣게 됐어요. 예. A가 원래 부대에서도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병사였기 때문에 A가 군생활을 할 당시에 그 부대하고 부모님하고 연락을 나름 해오면서 지냈었어요. 그리고 A가 전역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A의 부모님이 참고차 그 부대로 전화를 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그 부대에서는 저희한테 알려준 거고, A는 전역을 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시점에 해피 엔딩이 아니었어요. 해피하지 않은 엔딩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거를 전화로 알려줬대요. 네. 전역하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한 거는 사실 없어요. 그 여자가 뭐 똘비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어떤 그런 것들, 저도 이제 추측이었고, 네. 그냥 저는 A가 얘기해 준 그 충격적인 것만 듣고, 실제로 그 여자가 잘못됐다라는 게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황상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거였고, 그래도 저도 보고 듣고 똘비도 보고 듣고 겪어버렸던 것들 때문에 그 여자가 결국은 A를 데려갔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야. 개인적으로는 결론은 좀 무거웠었어요. 네. 많이 무겁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겪은 건지 똘비가 겪었던 건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A인지 그 여자인지 정말 정하기가 애매했던 예. 짧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일단 그 본인의 선택 자체도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함부로 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으면 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했던 행동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같이 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네. 네. 휴휴님께서는 잔잔하게 이렇게 어떻게 모든 떡밥 회수와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결같이
텐션을 유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저는 그게 더 미스테리입니다. 진짜로 그게 미스테리예요. 원래 그게 좀 기복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휴유님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제가 스타일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애기가 깰까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더 뭔가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막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이렇지만 하지만 아이가 자는 거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서열이 낮으니까요. 절대 깨우면 안 됩니다. 네. 아이고 예, 예. 오늘 휴유님 이렇게 또 어려운 와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휴유님의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휴유님은 진짜 이야기꾼이시죠. 예, 시틀무도 많이 들어주신 분들도 휴유님의 이야기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휴유님의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 잔잔하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맞게끔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어떤 선택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